안녕하세요. 전 특허법인 IPS의 이진혁 변리사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은 중소기업 IP 분쟁 등 전략 가운데 특허의 등록과 특허 침해 구별, 특허 침해 판단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특허를 등록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그 제품을 실시를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누가 특허 침해래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특허를 등록을 받았는데 특허를 침해할 수 있대요. 특허를 등록받았다는 거는 내 것만 있다는 건데 내 것만 있다는 게 어떻게 특허를 침해한다는 얘기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래서 특허의 등록과 특허 침해 구별이라는 주제로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좀 이론부터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이론을 위에서 좀 정의를 하고 갈게요. 특허를 등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허 등록은 기존에 있던 선행 기술 대비해 가지고 즉 여러분이 특허를 등록받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발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발명을 했다는 건데 여러분이 발명을 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기술 그 기술은 기존 특허 기술도 좋고 어떤 제품도 좋고 어떤 과학 잡지에 나와 있는 내용도 좋고 논문도 좋고 어떤 것도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어떤 기술이 있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기술 대비해 가지고 내가 이번에 등록 받으려고 하는 발명이 새롭고 첫 번째 새롭고 두 번째 그 새로운 게 조금 더 진보하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은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게 특허 등록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굉장히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특허 침해는 어떻게 대비되는지 한번 볼게요. 기존에 등록된 특허 대비를 해가지고 위에 거는 특허 등록을 했을 땐 대비돼야 되는 게 어떤 기존에 있었던 선행 기술이었죠. 근데 특허 침해란 건 뭐냐면 기존에 등록된 특허 대비해가지고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등록된 특허여야 해요. 예. 그 다음에 내 제품,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 아니면 여러분이 실시하려는 서비스,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에 등록된 특허 대비해 가지고 기존에 등록된 특허에는 뭐가 써 있을 거냐면요. 특허 청구항이 써 있을 거예요. 특허의 문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써 있어요. 즉 앞면에 있는 뭐 서지 사항들, 그다음에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로부터 파생된 특허 청구항. 이 특허 청구항이 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품이 그 등록된 특허의 특허 청구항의 내용을 포함하면 특허 침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정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약간 이해를 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특허 등록 관련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에 있었던 기술, 이게 기존에 있었던 기술 이 의자, 좀 보이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제품. 동그란 원형의 안장이 있고 산발이 같이 의자가 있네요. 조그만 이렇게 선술집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있는 의자죠. 그런 의자가 있고 여러분이 이번에 개발을 한 의자는 오른쪽 거예요. 오른쪽 거. 여러분이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특허로 등록을 받고 싶어. 내가 특허 등록 받고 싶은 발명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제품 기술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발명한 이 의자가 특허 등록 가능한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교 대상 첫 번째 기존에 있었던 기술 대비해서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 이거죠. 그다음에 여러분의 발명, 내 발명은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발명이 새롭고 진보하냐? 첫 번째 새로운가요? 물어볼게요. 새롭습니까? 새로운지 안 새로운지 모르시겠다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선 이 안장이 있어요. 안장이 있죠. 여러분 거 안장 있나요? 없나요? 뒷부분 여기 뭐 등받이에 가려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안장이 있어요. 안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안장 자체는 별로 새롭진 않아요. 두 번째, 안장 밑에 지면을 받치는 다리. 얘 보면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다리가 세 개 있는데 여러분 거 한번 볼게요. 다리가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다리 있어요.
안장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그것까진 별로 새롭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건 최종적으로 뭐가 하나 더 있죠? 뒤에 등받이가 있어요. 등받이. 오케이. 등받이가 있다는 것 자체는 새로워요. 그러면 하나는 통과했습니다. 새롭고 진보하면은 특허 등록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이 제품의 등받이 부분이 진보하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의견을 내실 건가요? 오케이. 진보하다. 왜? 왼쪽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의자는 사람이 앉으면은 등을 받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여러분이 만든 의자는 등을 받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 즉 등받이라는 새로운 구성 요소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제품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의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진보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특허 등록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한 번 더 보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 이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거 안장 있고 산발이 같은 다리 있고 그 다음에 등받이가 있어요. 이게 기존에 있었어요. 기존에. 근데 여러분이 개발을 한 이번에 디자인이 어떤 거냐면 이 원형의 의자 그 다음에 삼각형 다리 딱 있어요. 볼게요. 안장 똑같이 있죠. 삼각 세발다리도 똑같이 있죠. 그러면 새로운가요? 제가 봤을 땐 별로 새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점 하나는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새로운가요? 안장 부분 한번 보죠. 이 안장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안장은 완전히 둥그런 안장이에요. 근데 왜 왼쪽에 있는 거는 보시면 이 등받이에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앞부분은 약간 네모스럽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원형으로 될 거예요. 즉 똑같이 안장은 있는데 왼쪽에 기존에 있었던 제품 자체에서의 안장의 형태와 여러분이 이번에 만든 안장의 형태는 서로 다릅니다. 다르다는 건 어떤 거? 새로운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점이 기존 제품 대비해 가지고 어떤 진보함을 가져왔냐? 이거를 여러분이 혹시라도 설득해낼 수 있다면은 특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썩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밑에 거.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 똑같아요.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거랑. 이번에 여러분이 개발한 제품이 이거예요. 이거 교실에 있는 의자죠. 저희 8, 90년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의자였는데 요즘은 어떤 의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의자를 여러분이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지부터 한번 보죠. 여러분이 개발한 이 제품이 기존에 있었던 제품 대비해 가지고 새로운지. 안장 거의 똑같이 모양은 약간 다를지언정 안장 똑같이 있어요. 등받이 얘 모양 이 왼쪽에 있는 등받이랑 여러분이 만든 거의 등받이가 모양은 좀 다를지언정 등받이도 똑같이 있어요. 기능도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이 다리가 왼쪽 건 3개고 여러분 건 다리가 한 4개예요. 그러면 다리가 있다는 건 동일한데 어쨌든 다리가 기존의 3개에서 이번에 4개로 바뀌었다는 점 자체는 새롭습니다. 오케이, 새로워요. 새로운 거는 통과했어. 그러면 그 새로운 게 기존 제품 대비해 가지고 어떤 우월한 진보함을 가져왔냐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다리가 3개일 때보다 다리가 4개인 게 의자로서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으면 특허 등록되는 거고 만약 심사관이 3개나 4개나 형태 배치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은 뭐 특별한 그게 없는 거죠. 그러면 특허 등록 못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특허 등록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기존에 있었던 기술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의 발명이 새롭고 두 번째 진보하면 특허 등록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특허 침해 보죠. 특허 침해. 이미 또 까먹으셨을 테니까 특허 침해. 기존에 등록된 특허 대비해 가지고 기존에 등록된 특허가 있어야 돼요. 기존에 등록된 특허가 없으면 뭐 침해고 뭐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기존에 등록된 특허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의 제품이 그 기존에 등록된 특허 안에 있는 특허 청구항의 내용을 어떻게 한다? 포함하면 특허 침해다. 보죠. 이게 기존에 등록된 특허에 있었던 그림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 이미 다 설명된 내용이죠. 동그란 안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발이 같이 해가지고 산발이 의자 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존에 있었던 등록된 특허권자는 이렇게 청구항을 썼어요. 이렇게
청구항 1항으로 쓰기도 하고 청구항 2항으로 쓰기도 했어요. 우선 청구항 1항으로 해가지고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청구항 1항 안장, 그 다음에 이 안장을 지면으로부터 지지하는 다리를 포함하는 의자. 이게 기존에 등록된 특허의 권리래요. 권리.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에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팔려고 그래. 이 오른쪽에 있는 제품을. 그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등록된 특허 대비해서 그 특허 청구항의 내용을 여러분이 만든 제품이 포함하고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만든 제품이 포함하고 있다면 특허 침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품이랑 얘랑 한번 비교해보죠. 청구항 1. 안장. 여러분 제품 안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안장 있죠. 여기 검은 거 안장 있잖아요. 두 번째, 안장을 지면으로부터 지지하는 다리. 보면 이 다리 3개 있죠. 이 다리 3개가 안장을 지면으로부터 지지하죠. 그러면 여러분 제품은 기존에 등록된 특허에 있는 청구항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품은 특허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두 번째 한번 보죠. 만약에 기존에 등록된 특허의 도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밑에 있는 청구항 2로 등록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개발 내용을 가지고 청구항 1처럼 등록을 받을 수도 있고 청구항 2처럼 등록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청구항 2는 위에 거랑 거의 대동소이한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안장을 원형이라고 했어요. 원형. 이 안장은 원형의 안장이다. 그리고 안장을 지면으로부터 지지하는 다리를 포함한다. 여러분 제품이랑 이제 또 왼쪽에 등록된 특허권자의 청구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 거 안장 봐봐요. 안장 봐요. 안장이 앞에는 약간 좀 각지게 네모나게 돼 있고 뒤로 가면 라운딩 되게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원형이라고? 원형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건 어떤 원형의 뒤에 라운딩이 있긴 하지만 앞에는 거의 각진 형태처럼 생겨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제품은 원형의 안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안장을 지면으로부터 지지하는 다리를 포함한다. 지면으로부터 지지하는 다리는 포함하지만 원형의 안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특허 청구항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특허 침해가 안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특허 침해를 볼 때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그림이 있죠.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특허권자가 이렇게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청구항 1처럼 등록을 받을 수도 있고 청구항 2처럼 등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등록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제품이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해하셨나요? 얘가 청구항 1처럼 등록을 받아놨으면 여러분이 이 제품을 만들 때 왼쪽에 있는 특허권자의 특허 침해가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특허권자가 청구항 2처럼 등록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이거랑 상관없이 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이 제품을 만들어요. 오른쪽에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가 만든 우측의 의자는 기존 선행기술 대비하여 뭐가 더 들어갔어요? 이게 기존 등록된 특허예요. 기존 등록된 특허가 뭐가 될 수 있죠? 선행기술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발명을 하기 전에 있었던 기존의 제품, 문화, 뭐 어떤 뭐든 간에 그건 다 선행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봐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존 등록된 특허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이 오른쪽에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까 특허 등록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거는 안장도 있고 다리도 있어. 내 것도 안장도 있고 다리도 있어. 근데 등받이가 더 있어. 그럼 오케이. 등록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이 됐어요. 기존 선행기술 대비해가지고 내 발명이 새롭고 그 다음에 등받이가 훨씬 더 진보한 기능을 이루기 때문에 진보하기도 해요. 그래서 등록을 받았어. 오케이. 등록은 받았는데 여러분이 이 등록을 받고 나서 이거를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럼 특허 왼쪽에 있는 거를 침해를 하는지 볼까요? 얘가 청구항 1항 같이 등록을 받았다고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애가 청구항 1항같이 등록을 받았어. 안장. 나는 안장이 있고 이 안장을 지면으로부터 지지하는 다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제품 봐요. 안장 있어. 지면으로부터 안장을 지지하는 다리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제품은 기존에 등록된 특허에 있는 특허 청구항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특허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만든 이 의자는, 오른쪽에 있는 의자는 왼쪽에 있는 선행기술 대비해 가지고 등받이라는 게 새롭고 진보하기 때문에 특허 등록은 됩니다. 특허 등록은 되는데 이 특허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거를 만들면은 이 청구항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되는 거예요. 즉 특허 등록을 받았더라도 특허 침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쉬운 이론으로, 이게 특허 침해 이론의 사실상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인데 굉장히 쉽게 적어 놨습니다. All Element Rule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별로 이렇게 용어가 중요하진 않고요. 여러분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이 특허 청구항에 적혀 있는 어떤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 특허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청구항이 있는데 이 청구항의 구성 요소 A는 안장, 구성 요소 B는 안장을 지면으로부터 지지하는 다리, 구성 요소 C는 신체를 받쳐주는 등받이를 포함하는 의자. 이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특허 권리라고 한번 보는 거죠. 안장, 다리, 등받이. 근데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실시를 해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뭐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첫 번째 실시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 있는 거 A, B, C 이거를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두 번째는 A하고 B만 만들었어요. 즉 등받이는 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또 판매를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A, B, C에다가 어떤 D라는 어떤 구성 요소를 더 추가해서 만들었어요. D가 뭐가 있을까요? 의자가 뭐 안장이 회전한다고 해볼까요? 회전 장치를 넣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D가 있죠. 근데 네 번째 실시 A 더하기 B 더하기 C1. C1은 뭐냐면 신체를 받쳐주는 등받이인데 이 등받이를 어떻게 할까? 약간 뭐 변형을 할 거. C에서 약간 변형된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특허를 침해하는 건 어떤 걸까요? 10초 드립니다. 10초. 특허 청구항에 적힌 엘리먼트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특허 청구항에 적힌 엘리먼트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만 특허 침해다. 쉽죠? 첫 번째, 특허 청구항에 적힌 엘리먼트를 모두 포함하는 건 첫 번째 A, B, C. 이거 첫 번째 실시 맞죠? 두 번째 C 빠졌죠? 그럼 이거 특허 침해 아니죠? 세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A, B, C 포함하고 있죠. D가 더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A, B, C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침해죠. 네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1이죠. C가 아니죠. 이건 원칙적으로 비침해입니다. 근데 C1이 사실상 C랑 굉장히 유사한 경우에 한해서는 침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랑 세 번째 실시, 첫 번째랑 세 번째 실시가 특허 침해라는 얘기죠. 쉽죠?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한 수박이 있다고 그래요. 수박. A라는 사람은 일반적인 수박의 특허권자예요. 수박의 특허권자인데 이 수박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초록바탕에 검정색 줄무늬를 보유하는 외껍질, 초록바탕에 검정색 줄무늬를 보유한 외껍질, 외껍질보다 큰 두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얀 내껍질, 그 다음에 그 안에 붉은색 과육을 포함하는 과일. 수박을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초록바탕에 검정색 줄무늬,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외껍질보다 조금 더 두께가 두꺼운데 하얀 내껍질이 또 있대. 근데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붉은색 과육을 포함하는 과육. 수박을 이렇게 특허 청구항으로 써놨어요. 이게 이제 A의 권리가 되겠죠. B는 뭐예요? 씨 없는 수박 특허권자래요. 씨 없는 수박 특허권자인데 얘는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 처음에 A가 써놓은 위에 것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뭐라고 권리를 해놨냐면
상기 과육에는 이 과육에는 C가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일이래요. 한번 볼게요. A가 C 없는 수박을 만들면 B 특허의 침해인가요? 즉, 이 수박의 특허권자는 A고 이 C 없는 수박의 특허권자는 B예요. A가 C 없는 수박을 만들면 B 특허의 침해인가요? A가 C 없는 수박을 만들었어요. 그럼 B 특허의 침해인가요? 침해죠. A가 C 없는 수박을 만들면은 봐봐요. C 없는 수박의 특허권은 B가 갖고 있어요. B가 갖고 있기 때문에 침해예요. B가 C 없는 수박을 만들면 A 특허의 침해가 되나요? B가 자기 특허권에 기해 가지고 C 없는 수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A 특허권, 이 특허권의 침해가 되나요? 보면 알겠죠. 이걸 만드는데 이 제품 만드는 거를 이 청구항이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대로 포함하는지. 초록 바탕에 검정색 줄무늬를 보유하는 외껍질. 여기 외껍질 있죠. 끝에. 그 다음에 외껍질보다 큰 두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얀 내껍질. 여기 하얀 내껍질도 있죠. 그 안에 붉은색 과육. 붉은색 과육 포함하죠. 즉 A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의 내용에는 C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C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고 만약에 B가 C 없는 수박을 만들게 되면은 A가 가지고 있는 이 특허권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B가 C 없는 수박을 만들면 A 특허의 침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마켓에 따른 특허의 가치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봤던 것 중에서 일반적인 수박 특허권자예요. 일반적인 수박 특허권자는 C 있는 수박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고 C 없는 수박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 A는 이 특허 청구항에서 보다시피 이 특허 청구항에서 C가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즉 C가 있든 C가 없든 간에 어떤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이 이런 외껍질과 이런 내껍질과 이런 붉은색 과육을 포함하면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 자기 권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C가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C 없는 수박의 특허권자는 뭐냐면 A가 가진 이런 기술적 특징에다가 조금 더 개량을 한 거죠. 어떻게 만들었더니 과육에 C가 없었어. 과육에 C가 없는 게 새롭고 더 진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특허권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문헌적으로 봤을 때 특허 자체 문헌적으로 봤을 때 누구의 권리가 더 큰 건가요? A의 권리가 더 큰가요? B의 권리가 더 큰가요? A는 C가 있든 없든 수박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굉장히 큰 권리를 가지고 있고 B는 그 중에서도 C가 없는 것만 자기가 중첩적으로 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자체적으로만 보면은 문헌적으로만 본다면 누구의 권리가 더 크냐면 A의 권리가 더 큽니다. A의 권리가 더 커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C 없는 수박만 찾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C 없는 수박만. C 없는 수박만 찾게 된다면 마켓 사이즈로 봤을 때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쉬울까 고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문헌적으로 봤을 때 A, 일반적인 수박에 대한 특허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가 C 없는 수박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보다 훨씬 더 넓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켓에서 사람들이 C 없는 수박만 찾아요. C 없는 수박만 찾아. 즉 C 있는 수박은 안 찾는다는 거죠. 즉 A라는 사람은 C가 있든 C가 없든 어떤 수박이든 간에 다 자기의 권리로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B는 C 없는 거에 대한 수박에 대해서만 자기 권리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마켓에서 소비자들은 C 있는 수박 먹기 귀찮아. 그러니까 나는 C 없는 수박만 계속 사 먹을 거야 하면서 C 있는 수박은 사람들이 홀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생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씨 없는 수박만 생산을 하고 소비자들도 그것만 찾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문헌적으로 봤을 때는 A가 훨씬 더 넓은 문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씨 없는 수박을 찾게 되면 찾게 될수록 씨 없는 수박을 가진 특허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겁니다. 계속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가 가진 권리를 넘어서진 못하겠지만 그와 비슷한 레벨의 가치를 가진 특허로 커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특허의 가치는 그 문헌 자체에서 생기는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 특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냐 적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특허의 가치가 변동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라이센스 관련한 강의,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 관련한 강의를 할 때 거기서 한 번 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저희 다른 변리사가 설명한 내용에 있을 부분이라서 제 부분에서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특허 침해와 등록의 구별, 그 다음에 특허 침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특허법인 IPS의 이진혁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